안녕하세요. 저 사학책방에서 이번에 19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아주대학교에서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노명호 교수님의 세상 물정의 사회학이라는 책입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아직 18번째 책을 마치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논산으로 출장을 와서 이전 책을 또 가지고 18회 책을 제가 아직 지금 없고,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우선 10과로 오게 되는데, 서울로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이 지금 저한테 없네요. 자, 그럼 우선 노무현 교수님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좀 약간 보도록 할까요? 사약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사약이 어떤 한 개인의 삶도 설명할 수 없다면, 혹은 그 연구 대상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사회학은 학자라는 전문가 집단의 호사스러운 말잔치가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학자의 전문성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조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보편적 삶에 대한 성찰을 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학문의 보편성은 그 사람이 교양, 독자이든지 전문학자이든지 교수든 혹은 학생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나 노출되어 있고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삶의 평범성에 있습니다. 좋은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좋은 삶이 특별한 삶으로 귀착된다면 좋은 삶에 대한 그리움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억만생심이 아니겠어요? 특별한 삶은 제로섬 게임의 승자에게만 보장이 되어요. 특별한 삶과 달리 좋은 삶은 제로섬 게임의 관계가 아니라 화수분처럼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호혜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야만 좋은 삶이란 궁극의 뜻에 가까워지죠. 좋은 삶이 화수분의 관계를 통해 얻어질 때 특별한 삶이 아닌 평범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좋은 삶을 감히 꿈꿀 수 있습니다. 좋은 삶은 삶의 주인이 오랜 습관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선한 의지만을 가진 사람을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삶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현실적 삶은 좋은 삶이라기보다는 빈곤한 삶에 가까워요. 아우, 가슴 아프지만 그게 참 현실이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활해서는 안 되지만 영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만 우리는 좋은 삶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를, 그리고 좋은 삶을 회방놓는 악한 의지의 싸움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수를 모두 터득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에는 노무현 교수님이 약 25꼭지의 글들을 개략적으로 써놨어요. 그중 우선 첫 번째 꼭지인 상식에 관하면 살펴볼까요? 부자 되기는 IMF 관리 체제 이후 상식과도 같은 목표입니다. 부자 되기는 소박하고 상식적인 희망이에요. 하지만 소박하고 악이 없는 상식적 희망도 악마 같은 결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나는 부자가 되겠어 라는 목표를 추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부자 되기가 유일한 상식이 되는 순간 몰상식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겠다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이과생들이 기초과학을 멀리하고 그딴 거 필요 없어,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모두 의사만 되려하고 모든 의사 지망생이 성형외과 전문의를 택하는 상황은 상식에서 분명히 벗어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몰상식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각각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각자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단지 각자의 상식적인 판단이 모였을 때 무시무시한 몰상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상식은 힘이 셉니다. 상식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쉬워요. 무능한 사람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지만 교묘한 사람은 상식을 이용해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책보다 상식을 이용하는 편이 양적 다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유리함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 바람직함을 갖추면 양식이 되죠. 하지만 상식은 양식보다 힘이 셉니다. 상식을 이용하는 세력과 상식을 교조하는 세력이 싸움을 벌일 때 보통 상식을 이용하는 편이 승리를 해요. 상식에는 없는 올바름을 갖추고도 양식은 상식과의 경쟁에서 대체 왜 늘 지고 마는 걸까요? 이유는 상식과 양식의 말투 차이에 있습니다. 상식은 상냥하고 어루어주는 말투를 사용하지만 양식은 공식적이고 엄격하고 훈계하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상식이 나를 무조건 이해해주는 연인 행세를 한다면 양식은 냉정한 심사위원 사이먼 파월 같습니다. 네, 사이먼 파월은 참고로 뭐였지? 뭐 영국인가 미국인가 그 노래 평론 티오 프로 있죠? 그냥 막 던져 봤고요. 자, 진보주의가 가르치는 말투를 유지하는 한 상식을 이용하되 상식의 잘못된 점은 문제 삼지 않는 대중문화와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익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말하고 있고 좌파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만 사물에게 말하고 있다고 가끔 인용되는 말을 빌려오자면 안토니오 그람지는 좌파이지만 인간에게 말을 거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상가라고 합니다. 그람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야만 진보가 외면받지 않고 대중을 얻지 않을까 하고 노명우 교수 저자님은 한번 짐작해 봅니다. 첫 번째 꼭지 끝. 자, 두 번째 꼭지 무번. 노명우 두 번째로 노명우 저자님이 거론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우리가 환장하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비와 명품입니다. 우리는 소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소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소비주의, consumerism 이라는 다소 어색한 단어는 이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사치품 소비는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럭셔리 열풍은 여성적 현상만은 아닙니다. 미국이 디즈니랜드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디즈니랜드가 있다는 유명한 말을 장 보드리아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어요. 디즈니랜드 노노노 마이클 잭슨 네버랜드 노노노 자, 디즈니랜드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으로 표상되는 허구의 미국을 구축했어요. 실제의 미국은 폭력, 억압, 좌절 또한 만만치 않죠. 자, 보드리아르의 말처럼 된장녀는 반지하에 살면서 BMW를 끌고 다니는 남자. 21년산 위스키를 맥주와 섞어 구정물 맛이 나는 폭탄무주로 만들어 삼키는 남자를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된장녀는 말이죠. 사치에 관한 양성평등은 법률적 양성평등, equality를 더 빨리 이뤘어요. 누구나 빠져있는 럭셔리 열풍을 파헤치기 위해 베블론 효과로 유명한 베블론은 유한계급론을 펼칩니다. 노르웨이 출신이미자의 아들로 태어난 베블론은 미국 자본주의의 승자인 유한계급에게 이 판의 칼날을 저는 유한계급론을 남겼어요. 미국 자본주의의 승자인 유한계급의 삶은 청교도적 근검절과는 거리가 멉니다. 과시적 소비가 유한계급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을 분석하는 유한계급론은 1899년의 책이지만 이 책이 분석한 교과는 바로 지금의 현상이에요. 과시적 소비가 문화적 관습법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사회 계층이 과시적 소비의 영향권에 편입되어요.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 사회 계급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점차 vague, 모호해지고 가변적인 것이 되어가고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 양식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라이프스타일, 생활 양식을 인정하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 시대의 부자들은 정치인처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영리하게도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이 부러움의 근거에 우리의 뇌를 장악합니다. 이제 부자들은 자신의 몸을 슬쩍 숨긴 채 중산층에게 패션의 전도사,
전도연 노노노 연예인이라는 셀레브리티를 전면에 내세워 세상을 장악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상층의 과시적 소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머리 이렇게 짱구 굴리고 궁리하느라 두뇌 활동의 대부분을 할애하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던 유권자는 소비자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자들의 불법 상속에 무관심해지고 쇼핑몰에 습관적으로 북적북적 대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투표율은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는 프랜차이즈예요.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라이제이션의 저자 조지 리처는 새로운 스타일을 과감히 시도했다는 점에서 용기 있는 학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책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리처는 독자와 막스 베버를 연결시켜요. 형식 합리성이 비합리성을 낳는다는 현대사회에 던지는 막스 베버의 경우는 리처를 통해 전달이 가능해져요. 현대의 베버인 리처를 성찰로 이끄는 주제는 패스트푸드점의 원리가 미국 사회를 비롯해서 세계의 더 많은 부분들을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맥도날드화입니다. 햄버거 체인의 모든 것은 표준화되어 있어요. 햄버거 속에는 베버가 합리화의 핵심이라 지적했던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높이기와 예측 가능성이라는 모든 요소가 OEP 그리고 치즈처럼 들어있어요. 맥도날드화는 패스트푸드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의료, 여행, 여가, 다이어트, 정치, 가정 등 사실상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맥도날드화된 패밀리 레스토랑이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단골 밥집이라는 개념은 고어가 되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패스트푸드점의 또 다른 비인간적인 측면은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 데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보통 시간제로 근무하고 그것도 몇 달밖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골 고객조차 종업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가 없어요. 종업원이 고객을 개인적으로 알고 또 고객이 주문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아는 이제 거의 없죠. 맥도날드화는 진보처럼 보이죠? 하하, 그럴까요? 자, 합리화가 시작되면 낡은 것들은 점차 짜이기에 빠이빠이 사라져요. 합리화 그 이후 펼쳐지는 풍경은 모노톤, 흰색, 검은색, 아니 그냥 흰색, 아니면 물검은색, 그냥 톤이 하나밖에 없어요. 프랜차이즈 체인이 장악한 도시의 풍경은 서로가 서로를 복제한 듯 비슷해집니다.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퇴직금이 전 재산인 전직 회사원은 자녀의 학비와 생계 유지, 게다가 노무 보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문을 똑똑낭낭 합니다. 독립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표준화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건 더 안전한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한 합리적인 rational choice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어이없는 풍경을 빚어내요. 프랜차이즈들 그것도 같은 업종끼리 나란히 영업하고 있는 진풍경 말이죠. 하나하나의 합리성이 모여서 비합리성을 연출하는 순간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해외여행입니다. 서양인은 동양으로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떠나기 시작했지만 동양인의 서양으로의 이동은 그보다 한참 뒤에 이루어졌어요. 조선에서는 6일줄이 1881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신사 유람된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1883년에 에는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갈 기회를 얻었어요. 6일줄의 유럽 여행을 담은 기록인 서유 견문을 6일줄은 썼죠. 서양에 다녀왔기 위해 전문가가 될 수 있었고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유학생의 전성시대는 서유 견문과 함께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쭉쭉 빵빵 지속되고 있죠. 사회 지도층이 되고 난 다음에 6일줄 같은 이들은 우리에게 선진국이라는 기호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도록 자괴감과 열등감 불어넣고선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성장, 그리고 또 성장, 그리고 또 성장이라는 세법을 제시합니다. 아이고 무슨 성장이란 목표는 미친듯이 맞아야 되는 거죠.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성장무신주의는 그것을 의문시하는 생각을 성장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독재자의 신성으로 바뀌고 그 성장주의는 서양이 아닌 지역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변신하여
카넨네어처럼 밑도 끝도 없이 옷을 계속 갈아입습니다. 아니 무슨 모델인가봐. 아주 드물지만 해초를 연상시키는 여행객도 공항에서 마주칠 수 있어요. 뭐 해초? 제주도 해초? 그 해초 노노노 아닙니다. 해초는 사람입니다. 자, 해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초는 723년 당나라를 출발하여 인도를 거쳐 서쪽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중앙아시아 그리고 장안으로 되돌아오는 장장 4년에 걸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초는 깨달음을 위해 떠났어요.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기록인 왕오천 축국 전에는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물록처럼 상인들의 구미를 땡긴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왕오천 축국전을 읽고 나면 6일준의 서유 견문을 읽고 난 후처럼 패배감도 생기지 않고요. 단지 깨달음을 위해 익숙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강력해질 뿐인 거죠. 우리는 해초처럼 내면의 깨달음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거나 나의 눈으로 직접 세상을 견문하기에는 노동에서 면제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평균 연차 휴가 일수는 66일이지만 실제로 휴가에 사용한 일수는 10일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에겐 이런 휴가도 꿈 같은 일이고요. 우리의 여행은 선진국에서 추억 들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에서 추억 들었던 감정을 보상받기 위한 본질화를 떠는 진자운동, 펜들럼 무브먼트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이상 이 사회는 잠시라도 해초가 되는 꿈을 허락하지 않아요. 노노노 AP 그라운센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번째 노명우 사회학자 저자가 저술한 세상 물적의 사회학 1부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2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짤지엔 안녕.